안녕하세요. 캐치국어 아하쌤 박세경 선생님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검정고시 고조를 준비하면서 대부분 여러분들 원하는 그 목표 만점도 뽀개보고 합격은 반드시 해보자 라는 목표로 수업을 진행하게 될 텐데요. 우리 이 강의가 압축 클래스라고 해서 내용에 대해서 단권으로 끝장내는 수업이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것 같아요. 장점은 한 권으로 빨리 해결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 단점은 한 권으로 요약하다 보니까 설명이 부족한 지점들도 존재하더라. 그런 부분들을 같이 강의를 통해 좀 해소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난번 OT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 압축 강의를 통해서 단순히 합격에만 목표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수능의 밑바탕도 깔아보자. 조금은 더 연결해서 이런 부분을 심화해보면 어떨까요? 라는 부분도 생각해보면서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하는 모든 이론 내용을 여러분들 달달 외울 필요는 없으시고요. 제가 이런 부분은 좀 자주 기출됐어요 라고 짚어드리면 그 부분들 위주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화작이란 파트는요, 기출되는 유형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시고 그 기출된 문제들을 검토해 보시면 충분히 대비가 될 것 같고요. 뒤에 문학이나 독서 같은 경우에는 읽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보면서 수업을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과 교재 20페이지 펼쳐보도록 할 거고요. 이 파트는 화법과 작문이라고 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많이 물어보는 게 말하기 방식 혹은 쓸 때 이 쓰는 방식에서 개요와 관련하여 어떻게 쓰고 있는지 초고에 반영된 부분 혹은 또 초고를 쓰고 나서 어떻게 고쳤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문제로 출제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화법 파트를 먼저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제일 많이 기출되는 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하기 방식과 태도거든요. 그래서 말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 또 대화의 양상을 보여주면서 여기서 이 대화가 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지? 라고 한 문제점을 찾아내는 게 되게 중요한 지점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담화 상황의 언어와 표현이란 지점도 우리 살펴보게 될 거고요. 우리 또 한 가지, 여기 별표는 안 돼 있지만 공손성의 원리도 조금 자주 출제가 되었었던 표현이기 때문에 같이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론적인 정보를 좀 확인해 볼 텐데요. 우선 말하기라는 게 무엇인지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언어적 표현이 있고 반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이 있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냥 개념을 후루룩 훑어서 기억만 해주시면 되고 이 부분 가지고 완벽하게 딸딸 외워야지 할 부분 아니에요. 언어적 표현이라는 건 주로 말소리를 이용하여서 전달하는 걸 말합니다. 우리 음성으로 전달되는 음성 언어를 가리키는 것이고요. 전달할 때 발음에 유의해야 되고요. 저도 전달할 때 꽤 조심하려고 하지만 말이 자꾸 엉키고 좀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빠르게 전달하느라 좀 제대로 전달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런 부분은 질문으로 남겨주시고요. 발음에 유의하여 전달하여야 상대와 오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적합한 단어를 선택하여야 문장의 의미를 잘 전달해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법에 맞아야 그 의미를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용을 연결하는 표현도 잘 사용하고 상황에 맞는 말.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대화의 상황에 놓이시잖아요. 대화를 주고받을 때 어떤 사람과는 대화가 깊이 있게 재밌게 이루어지는 반면에 어떤 사람과는 대화를 나누고 싶지 않아 라고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속 자기 이야기만 해요. 이 화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른 주제를 엉뚱하게 껴 넣어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구나 라는 일상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 부분이 문제로 활용될 거예요. 자, 반언어적 표현이라고 하는 건 반만 언어적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말하기와 관련해서 음성, 목소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표현을 가리키는 것이거든요. 억양이라던가 이 목소리의 높낮이, 이런 것들을 가지고도 의미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잘했어 라고 말할 때 잘했어 라고 한 칭찬하는 뭔가 말의 뉘앙스가 따뜻함이 묻어나는 어조로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과 잘했어 라고 말하는 것과 느낌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런 게 바로 반언어적, 결국 이게 표현인데요. 의미를 전달하는 것인데 이 말이 아닌 언어적인 표현이 아니라 반만 언어인 목소리에 부합하여 결합하여 전달되는 표현이라 반언어적 표현이라는 말이 쓰입니다. 비언어적 표현이라고 하여서 비언어는
언어가 아니다. 언어가 아닌 요소를 활용하여서도 의미를 전달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어떤 표정을 짓는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 어떤 몸짓을 갖고 이야기를 전달하는가에 따라서 의미가 다르게 전달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친구와 대화를 나누는데 친구가 전혀 표정 좋지 않은데 잘 듣고 있어 라고 말하는 것과 잘 듣고 있어 라는 표정을 짓는 것과 전혀 다른 느낌으로 전달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지점에서 이런 요소들로 우리가 말하기 할 때 활용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해서 언어, 반언어, 비언어적 표현을 활용한다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말하고 들을 때 우리가 적절한 전략을 써야 한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듣기 전략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들을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내용을 정리하며 듣자라고 되어 있고요. 이게 경청하는 대화의 방법인데 다른 사람의 말이 이러이러한 것이었지라는 요약과 정리를 해 나가며 듣게 되면 상대편의 말의 내용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설, 강의, 강연, 토론과 토의는 주제를 파악해야 하고 사실 의견을 구분하면서 내용 정리하고 중요한 것, 덜 중요한 것 이런 거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해가 잘 안 된 것, 잘 된 것, 더 이해가 필요한 부분 혹은 이해와 관련하여 더 알아보고 싶은 부분 이런 걸 나누어 정리를 해보자 라고 제시가 되어 있고요. 물론 여러분들 이 화작 부분에 실제 이 선택지에 자주 담기는 부분은 아니니까 이러한 내용들이 있구나 라고 확인하시면 돼요. 우리가 왜 선택지 안 담길 것들을 왜 확인하는가? 근데 우리가 기출이 여태까지 안 됐다고 해서 반드시 안 될 거다 라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 점검하는 거고요. 조금 더 기출이 빈번했었던 거는 제가 짚어드릴게요. 자, 질문을 생성하며 듣자라고 하여서 이해가 안 된 거, 더 알고 싶은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 한다. 또 추론하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 읽기 과정하고 되게 비슷해요. 글을 읽어나갈 때도 여기 글쓴이가 자신의 의도나 생각을 숨겨둔 부분들이 반드시 존재하거든요. 그럼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의미를 추측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추론할 때요. 논리적으로 추측해야 되는 거예요. 논리라고 하는 건 이 말하기 전반에 깔려있는 정보를 통하여서 찾아내는 게 추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화자의 발언 내용에 생략되었거나 표현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추리해서 의미를 구성해 볼 필요가 있다. 대화 정보나 발화 의도, 상황 맥락 같은 것들을 함께 판단해 보자 라는 거고요. 엄마가 밖에 말려둔 빨래를 보면서 밖에 비 오네 라고 나에게 이야기를 전달했다면 그게 그냥 단순히 비가 온다라는 정보를 나에게 전달한 게 아니잖아요. 빨래를 걷어라 라고 한 명령의 의미를 의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는 여러분들이 그 부분은 문제로도 연결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숨어있는 의도, 이 발화의 상황 맥락, 이 여러 가지 앞뒤의 전후의 관계를 통하여 이 발화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이해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판하며 듣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비판하며 듣자를 잘못 이해하면 우리가 뭔가 저 사람이 말한 내용에 건덕지를 찾아야지. 잘못된 거 한번 말해봐라. 내가 그걸 꼬투리를 잡을 테니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상대가 이야기한 내용에 사실도 있겠지만 잘못된 내용들도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하며 들어보시면 좋겠고요. 타당한가, 신뢰성이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며 들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공감하며 듣기도 매우 중요한데요. 이 공감한다는 거 어때요? 저도 이 공감하며 들어주는 사람과 대화가 더 깊이 있게 잘 되는 것 같아요. 아마 모두가 그럴 건데요. 나의 감정을 깊이 있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이 대화의 방법이 올바르구나. 네, 여러분들 이런 지점은 우리가 일상에 한번 적용해 볼 만한 내용들이고 이거 어려운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하나 개별적인 내용을 외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이러한 듣기 방법을 쓸 수 있겠구나라는 큰 틀로만 보시면 좋겠네요. 자, 말하기 전략입니다. 의사소통 규칙에 따르기라고 해서 협력의 원리, 공손성의 원리 등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협력과 공손성의 원리에 대한 이야기는 뒤에 자세하게 살펴볼 거예요. 이 부분은 기출이 된 적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외워두어야 될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언어 규범을 따르며 말을 하자라고 되어 있고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 이 대화의 과정에서 이야기를 독점하게 되면 그 대화에 같이 참여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런 지점에서 어떤 규칙을 지켜야 하는가라는 걸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감 이끌어내기라고 하여서 입장 바꾸어 생각해 보며 주장을 강하게 이야기하기보다 청유형 문장으로 해서 여러분들 이런 선택지 되게 잘 나오거든요. 일방적으로 주장을 강요한다. 자신의 입장만을 강요한다. 이런 표현들은 잘못된 대화의 말하기 방식으로 문제점을 찾는 문제에 자주 나온 선택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한 방식이 실제 그 대화에 있다면 이거 잘못된 말하기구나 라고 짚어내시면 될 것 같아요. 부정적인 정서보다는 긍정적인 정서를 바탕으로 말을 하자. 그쵸? 우리 너무 나쁜 이야기만 하다 보면 같이 진이 빠지잖아요. 그쵸? 청자의 관심사를 활용하여서 이야기를 이끌어가야 한다. 나만 관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함께 관심 있는 이야기를 해나가자라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말하기 관련 문화를 사용하자라고 되어 있고요. 동일한 언어를 쓰면서 우리 민족 내에 형성된 어떤 문화, 언어 습관 같은 것들도 생각하면서 말을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른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좀 경청의 자세로 어른들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듣는 태도가 올바른 말하기의 자세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말을 할 때 내가 너무 많이 떠벌리고 말하지 않나? 주의 깊게 이야기를 잘 들으면서 이야기를 대화하고 있나? 라고 하는 걸 생각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앞서 말했었던 것처럼 좀 중요한 기출이 담겨있는 요소를 좀 확인해 볼 부분이 제시가 되어 있고요. 이제 대화라고 하는 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라고 하는 것은요, 두 사람 이상이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주고 받는 활동을 가리키는 거예요. 공적인 대화도 있고요, 사적인 대화도 있는데요. 사적 대화는 비공식적인 말하기, 여러분들이 친구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주고받는 모든 과정들이 바로 여기 있는 사적 대화일 것이고요. 공적 대화라고 하는 건 면담이라던가 혹은 정상회담과 같이 공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진 대화를 가리킬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보다 얘가 진짜 중요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대화의 원리는요, 실제 2024년, 23년, 22년에 기출될 만큼 자주 기출되는, 빈출되고 있는 중요 포인트입니다. 협력의 원리라고 나와 있고요. 우리 대화를 할 때 협력하자라고 되어 있는데 그라이스라는 사람 몰라도 돼요. 여러분들한테 이 사람 이론가 찾아봐 이렇게 내지 않거든요. 다음 대화에 협력의 원리가 지켜지고 있는지, 뭐 이 협력의 원리에 대해서 뜻을 잘 이해해서 이 대화에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을 물어보는 문제 출제할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 알 필요 없습니다. 대화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대화 참여자들에게는 협력이 필요하다라는 원리인데요. 여기 나와 있는 이 경률을 따라야 될 거예요. 양의 경률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대화 목적에 필요한 만큼의 정보만 전달하자. 필요 이상을 너무 쭈루룩 늘어놓아서 대화에서 나만 이야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질의 경률이고요. 타당성을 근거로 들어서 진실만을 말해야 된다. 질적으로 조금 좋은 이야기를 주고받아라. 관련성의 경률이라고 해서 주제와 관련된 내용만 말해야 돼요. 그래서 대화의 주제에 어긋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이거 잘못된 말하기구나. 말하기의 문제점 찾으실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또한 태도의 경률이라고 하여서 모호한 표현과 중의적인 표현은 피하고 장황하게 말하지 말자. 그러니까 결국은 핵심적인 내용을 정밀하게 잘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일 거예요. 그런 지점으로 내가 무엇을 전달한지 명확하게 적절한 양과 타당한 근거를 가진 진실만 가지고 주제를 향하도록 내용을 전달하는 게 협력의 원리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적절하게 양을 잘 지키면서 대화가 이루어져야 오고 가는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지점은 뒤에 순서 교대의 원리로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양, 질, 관련성과 태도의 경률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제가 기출을 쭉 확인해 보았더니 협력의 원리에 이런 게 들어가나요? 라는 걸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되진 않습니다. 말하기, 대화 양상을 보여주고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대화의 문제점을 짚어내거나 잘된 부분을 짚어내거나 뭐 학생 A 혹은 직원 A 이 사람이 말하고 있는 대화의 양상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 사람은 어떠한 경륜을 지키고 있군 정도는 나오곤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 이게 꼭 포함돼 라고 구분지어서 따로 이렇게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냥 양의 경륜은 필요한 양만큼, 질의 경륜은 진실만,
관련성은 주제에 향하도록, 태도는 명확하게 라고 한 지점으로 기억하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주로 기출된 부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공손성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 좀 잘 나와요, 여러분들. 이게 우리 기출 문제에도 최근 5개년치 보니까요, 관련하여 많이 나오더라고요. 리치라는 사람이 제안한 원리로 상대방에게 전중하지 않은 표현은 최소화하고 정중한 표현은 최대화하라고 하는 원리입니다. 정중하게 말하자, 공손하게 말하자라는 것인데요. 요령의 경률은 상대방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은 최소화하고 이익이 되는 표현을 최대화하자라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뭔가 짐을 주는, 부담을 주는, 책임을 지우는 표현은 조금 최소화하자라고 하는 게 바로 요령의 경률이고요. 관용의 경률은 반대예요. 화자 자신에게 혜택을 주는 표현은 최소화하고 자신에게 부담을 주는 표현, 내가 책임을 다 지을게 라고 한 이 부분은 너가 너무 걱정하지 마. 너의 책임은 없어. 내가 다 책임질게. 이렇게 말하는 건 요령과 관용의 경률을 다 지키고 있는 대화구나 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화의 상대에게 부담을 줄이고 나의 책임, 나의 부담을 높이는 방식이 각각 요령과 관용의 경률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칭찬의 경률이고요. 다른 사람에 대한 비방은 최소화하자. 다른 사람에 대한 칭찬은 최대화하자. 너가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구나. 너가 다른 친구들 중에 제일 열심히 공부하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거 바로 칭찬을 활용하고 있는 찬동의 경률입니다. 겸양의 경률은요, 실제 좀 잘 나오는데요. 왜 잘 나오냐면 이게 우리나라의 문화권에 되게 잘 맞는 이 원리인 것 같아요. 자신에 대한 칭찬은 최소화한다 라고 하여서 누군가 우리를 칭찬할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나요? 그 칭찬에 덥석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는 문화는 좀 서양권 문화인 것 같고요. 요새는 좀 바뀌는 추세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문화권 같은 경우에는 칭찬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닙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이런 식으로 반응하잖아요. 저는 한 게 없습니다. 이렇게 반응한 태도가 바로 겸양의 경률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지점들을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동의의 경률은요, 자신과 다른 사람 의견의 차이점은 좀 최소화하고 우리 공통된 이런 생각 갖고 있네. 나도 너의 생각에 공감해. 이런 부분 나도 동의해.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부분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용어 자체를 가지고 많이 내지 않고요. 여러분들한테 내는 형태는 주로 이 대화의 양상, 여기서 A라는 사람이 말하고 있는 말하기의 특성으로 적절한 것. 이 사람은 자신의 칭찬을 최소화하고 다른 사람에게 나에 대한 비방을 최대화하고 있군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연결했을 때 맞을까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만약 한 가지만 오늘 꼭 외워야 된다라고 하면 공손성의 원리와 관련된 경률들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순서교대의 원리는요. 말하고 듣는 사람이 상호작용을 통해 대화가 이루어질 때 서로 순서를 지켜야 된다 라고 한 지점은 선택지에 나온 적도 있어요. 서로 대화의 순서를 지키며 말하고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라는 걸 여러분들 체크해 주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건 너무 간단한 거 아니에요? 대화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한 사람은 요만큼 이야기했고 한 사람 요만큼 이야기하면 순서 교대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구나 라고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화의 흐름을 잘 살펴서 자신의 대화 순서에 말해야 하고요. 혼자만 오랫동안 말하면 안 된대요. 오랫동안 침묵해서도 안 돼요. 저는 이게 침묵을 너무 지나치게 오래 하고 있다면 이 사람이 나와 대화하고 싶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대화 순서 교대해야 하고요. 상대가 말할 때 중간에 끼어들거나 막지 말아야 한다라는 점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3가지 원리를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이 원리 중에 공손성의 원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뒤에 문항으로도 연결되는 지점이 있으니까 기출 문제들 혹은 기출 예상 문제들을 확인하면서 이런 식으로 출제되는구나 라는 걸 명확하게 점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당장 오늘 파트를 공부하고 이 부분에서 어떤 걸 외워야 되지? 라는 걸 결정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화법과 작문이란 파트를 기출 예상 문제까지 다 읽고 끝낸 그 후에 이 파트는 이런 부분이 많이 기출되네. 내가 이 부분에 이론적인 이 정보와 관련된 요소는 좀 기억해야 되겠어 라는 게 생길 거거든요. 그 지점으로 정리하시는 게 훨씬 더 바른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유형별 화법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발표의 상황이 제시가 되어 있네요. 발표라고 하는 건 여러 사람 앞에서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 같은 거, 사실을 전달하고 설명하는 방식을 가리킵니다.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여서 내용을 전달하는 프리젠테이션이라고도 하고요. 실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기업에 가게 되거나 대학에 가게 되거나 이걸 되게 많이 하는 게 발표라는 화법이 아닐까. 주제나 목적을 정한 이후에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해야 한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고요. 해서 우리가 이 발표를 그냥 무작정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발표의 주제가 무엇인지를 보고 그 주제와 관련해 내용을 먼저 만들어야 되거든요. 자료를 모으고 정리한 상태에서 내가 이 발표에서 내용을 더 잘 전달하기 위해서 어떠한 내용들로 구성하면 좋을지 수집한 자료 중 선택하기도 하고 탈락시키기도 하면서 전체의 흐름을 구성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입과 전개, 정리 구조로 조직을 해야 되겠고요. 시청각 자료를 사용하게 될 때는 보여만 주는 게 아니라 함께 이 부분과 관련된 해설을 덧붙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방법은 청중과의 상호소통을 중시하여서 청중이 지적 수준이 어떠한지 또 얼마나 이 분야에 관심 있고 어떤 태도로 들을지에 대해 분석을 해보아야 된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발표라고 하는 건 물론 주로 발표자가 말을 전달하지만 이것도 말하고 듣는 과정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듣는 청중 입장에서는 어떠한 부분에 관심 있어야 할까? 혹은 이 청중이 지적 수준이 어느 정도라서 어떤 정도의 단어나 문장을 사용하면 좋을까? 이런 부분도 고려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비언어적, 반언어적 표현들 적절하게 사용하자고요. 비언어적 표현은 몸짓이나 표정과 같은 것. 반언어적 표현의 경우는 목소리와 관련되어 있는 어조나 높낮이, 목소리의 크기가 바로 여기에 해당되었습니다. 청중의 경우는요, 발표의 목적이나 의도 파악해보고 정확하게 발표 내용을 이해해보자. 또 발표 내용을 사실과 의견으로 구분하며 듣고 신뢰할 만한가, 타당한가 라고 하는 걸 생각하며 들어보자 라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또 다른 화법인데요. 안내입니다.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알려주는 행위인데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개념에 대한 것들을 화작 문제에서 거의 본 적이 없었거든요. 제가 기출된 문항들을 쭈르륵 훑어봤을 때는요. 그래서 이 개념을 제가 크게 외우라고는 말씀드리진 않긴 하겠지만 우리가 조금 더 넓은 범주에서 다른 이 기출 그 이전의 기출 형태를 살펴보다가 또 이 부분이 나올 수도 있겠잖아요. 그렇죠? 혹은 여태까지 기출이 안 됐다고 앞으로 기출 안 될 거라고 단언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개념이구나 정도는 여러분들이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달달 외울 필요는 없다. 내가 안내가 뭔지 알아? 외울 필요 있을까요? 정보를 설명해 주는 거야. 이렇게 정도만 기억하시면 충분히 안내에 대해 이해한 겁니다. 청자가 필요한 지식을 알려주고 행동까지 알려주는 것. 소개는 청자가 필요로 하는 지식만 알려주는 것으로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 안내와 소개를 또 구분짓고 있는데 이 부분을 구분하는 것도 여태까지 기출에서 본 적은 없습니다. 도입, 전개, 정리라고 하는 구성은 발표와 동일하네요. 청자의 집중력 유지를 위하여 핵심 정보를 중심으로 안내하자라고 제시가 되어 있고요. 객관적 정보뿐만 아니라 의견과 평가도 함께 제시하게 된다면 청자가 더 흥미있게 내용을 들을 수 있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네요. 안내자의 경우는 정보만 언급하지 말고 관심을 끌면서 필요한 내용 확인하고 친절, 상냥하게 전달하자라는 것이고요. 청자는 들으면서 나 모르는 부분 있네? 라고 하면 질문을 던져가며 자세한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자라는 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토의라고 하는 말하기가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토의와 관련하여서 말하는 태도도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사람 이상의 참여자가 지식과 사실, 정보, 의견 등의 교환을 통하여 문제 해결을 시도하는 집단적, 협동적 말하기다라고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 우리 뒤에 보면 토론이라고 하는 것과 협상이 나와 있거든요. 좀 차이를 생각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요, 실제 중고등학교 과정에서 내신으로 좀 다뤄지기도 하고 요 아이가 여러분들 이 수능의 화작 부분에 토의, 토론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지점에서는 조금 더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수능까지를 기대하고 있으시다면.
자, 이 토의라고 하는 건 나와 있는 협력적인 말하기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다양한 안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안건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내 의견은 이거야, 나의 의견 이거야 라고 하는 근거를 제시하며 이야기를 주고받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토의랑 토론이 다른 지점이 있어요. 토의는요, 가장 좋은 해결 방안을 찾아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협력적 말하기라는 말이 붙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기 태도는요, 토의 문제에서 벗어나는 말은 하지 말아야 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당연히 이거는 모든 말하기에 포함됩니다. 주제에서 벗어난 이야기 하지 말자. 또한 상대방의 감정 상하게 만들지 말아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 다른 사람의 말을 중간에 막지 말아야 한다. 토의나 토론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의견을 제시할 때 다른 사람이 막아내면 끝까지 의견을 말할 수가 없잖아요. 혼자 너무 지나치게 오랫동안 말하는 건 이거 우리 이미 말하기에서 순서 교대하기로 했었어요. 그렇죠? 요 지점 파악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듣기 태도입니다. 다른 참여자가 말하는 내용에 이의가 있다면 참여자의 말이 끝난 다음 이의를 제기해야 되고요. 공손하고 예의를 갖추어야 한다. 우리 앞에 말했었던 그 원리를 잘 적용하면 되겠네요. 합의점을 찾도록 노력하는 태도를 갖춰야 한다. 해서 이건 싸우려는 말하기가 아니에요. 협력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지? 라는 걸 찾아내는 말하기이기 때문에 합의점 찾는 식으로 말을 이어나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토론이라는 게 뭐가 다르기 때문에 토의와 다르다라고 이야기할까요? 토의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논제에 대하여 찬성 측과 반대 측이 논리적 근거를 들어 자신 주장 밝힐 거고요. 여기 찬성 측과 반대 측이 나뉘는 거예요.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이 나뉘어서 우리 입장이 더 좋아, 옳아 라고 설득하는 말하기가 토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문제 해결이 목적이다 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꼭 문제 해결만이 목적이 아니라 찬성과 반대 중 어떤 의견이 맞는지가 정해지는 이야기가 토론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각자의 의견을 설득하는 게 오히려 목적이다라고 보는 게 조금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이 토론이라는 게 또 여러분들 되게 다채로운 논제를 가질 수 있는데요. 사실 논제, 예술이란 무엇인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술이란 무엇인가는 안 되겠죠? 예술이란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만 가리키는가? 라고 했을 때 찬성과 반대 이렇게 나누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찬반이 갈릴 수 있는 논제여야 되겠고요. 사실과 관련된 것 혹은 가치 평가, 판단과 관련된 부분을 가지고도 혹은 앞에 이야기한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을 요구하는 논제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태도는요, 사회자가 있는데요. 우리 토의도 사회자가 있을 수 있어요. 사회자의 태도는 언제나 똑같아요. 객관적인 태도,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지점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구의 의견을 먼저 좋은 의견이야 이렇게 하면서 누군가의 의견을 동조하거나 이 의견이 더 좋은 의견이라고 주워 올리면 안 됩니다. 토론자가 인신공격을 하거나 각각 잘못된 언어의 행동을 보인다면 그런 것들을 제지하는 게 바로 사회자의 역할이고요. 토론의 순서를 진행하는 것도 사회자의 역할입니다. 토론자는 논거 없이 무리한 주장하면 안 되고요. 인격 모독. 진짜 많이 보거든요. 이 토론하는 과정들이요. 실제 우리 TV에서 정치와 관련된 토론할 때 진짜 좀 격이 낮은 토론이 이루어질 때 인신공격적인 토론이 발생하기도 한데 그런 거 너무 그쵸. 올바르지 않잖아요. 그런 지점들은 우리가 옳지 않다. 올바른 근거를 들어야 된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개념은 이익과 입장이 충돌한 둘 이상 주체가 서로의 제안을 조정, 합의하는 죄송합니다. 이 개념이 지금 협상 관련된 개념이에요. 지금 앞에 이야기한 찬반으로 나뉘는 의견을 나누면서 어디 측 의견이 더 올바른지 설득하는 토론이 있었고요. 협상이라고 하는 건 난 이 부분 이렇게 생각해, 이 부분 이렇게 생각해 라고 서로의 이익을 주장하다가 이 주장에 절충안을 찾아 나가는 말하기가 협상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며 합의 도출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해서 우리 사측과 노동자 측이 함께 만나가지고 임금에 대해 협상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각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주장하고 각자의 입장을 조정해 나가면서 이야기를 주고받는 태도가 협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며 합의 도출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고요. 자기 이익만을 관철해서는 안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토의의 특성 중에 하나는 내 입장이 옳아라는 상황에서
그래서 올바른 근거,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주장을 하는 게 조금 더 강하다면 여기서는 내 의견만 옳아가 아니라 상대의 입장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배려의 태도를 가지고 양보한 태도도 분명하게 필요하고요. 설득하면서 모두가 납득할 만한 절충안을 찾아내는 게 바로 협상이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점 더 할 수 있는 이 각각의 오류가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 오류와 관련하여서도 기출이 자주 되고 있는 파트는 아니겠지만 이런 오류가 있구나 라는 거 한번 눈에 담아 두시고요. 내가 여기서 이런 오류는 이름만 봐도 알겠어. 이런 거라면 여러분들이 그냥 눈으로 보고 넘기셔도 좋겠습니다. 제한적이거나 대표성이 부족한 사례만을 근거로 들어서 전체 집단에 대해 섣부른 결론을 내리는 논리적 오류가 성급한 일반화 오류인데요. 일반 학생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일반에 A는 축구를 잘해. 일반에 B도 축구를 잘하는데 일반에 C도 축구를 잘하더라. 일반 친구들은 전체 모두 축구를 잘하겠구나. 이런 게 바로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가 될 겁니다. 순환 논증의 오류라고 하는 건 결론을 증명하기 위해 그 결론을 다시 사용하는 것. 나는 걔가 착하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걔가 착하니까. 이런 게 바로 순환 논증의 오류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게 결론과 근거가 동일하게 반복되며 오류가 빚어지고 있구나 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흑백 논리의 오류라고 하는 건 어떤 것일까요? 흑 아니면 백, 둘 중에 하나로만 판단하려고 하다 보니 발생하는 오류입니다. 너 쟤 좋아해, 싫어해? 너 지금 너 착한 애야, 나쁜 애야? 착할 수도 있고 나쁜 행동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걸 꼭 하나로 단정 지을 수 없는 상황에서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돼 라고 할 때 발생하게 되는 게 바로 흑백 논리의 오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흑도 있고 백도 있고 회색도 있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자, 논점 일탈의 오류 같은 경우에는요, 논쟁의 핵심 쟁점에서 벗어나서 관련이 없는 정보, 주제로 주의를 돌릴 때 발생하는 오류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야구 선수 A씨에게 연구 결번을 줘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사회적으로 봉사활동 많이 했어요. 이런 건 여러분들 연구 결번을 주는 행위와 직접적인 논리적인 근거가 될까요? 사회 봉사활동을 하는 것과 야구계에 업적을 남긴 것과 그래서 연구 결번 줘야 되는 것과 크게 관련이 없는 지점을 가지고 근거를 찾고 있기 때문에 논점 일탈의 오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복합 질문의 오류라고 하는 건 두 가지 이상의 의미가 결합이 되어 있어서 대답하는 사람이 예, 아니오로 명확하게 대답할 수 있고 어떤 대답을 해도 질문자의 의도에 따라 모호한 해석이 나타날 수 있는 논리적인 오류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오류는 그러니까 질문자가 일부러 의도를 많이 해요. 그래서 모호하게 말해서 어떤 대답을 하더라도 질문자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봐봐, 너가 이렇게 생각했잖아 라고 끌어낼 수 있도록 말을 하게 하는 게 복합질문의 오류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분할의 오류라고 하는 건 전체의 성질을 부분의 성질로 판단하는 오류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고요. 전체가 모두 이런 성질을 지니고 있으니까 얘도 이런 성질을 지니고 있을 거야 라고 판단하는 것이 바로 분할의 오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콜릿에 이렇게 초콜릿 전체가 달잖아요. 초콜릿이 달다. 전체가 달다. 그러니까 초콜릿을 구성하는 카카오는 달 거야. 카카오 진짜 쓴맛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전체의 성질이 그러니까 부분도 그럴 거야. 이렇게 판단하여 오류가 발생하는 게 분할의 오류구나. 결합의 오류는 반대로 부분이 지닌 성질이 전체의 성질이구나 라고 판단하는 오류를 가리키고요. 이런 거예요. 카카오가 쓴데 초콜릿도 쓸 거야. 이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결합의 오류가 되겠죠. 무지의 오류는요. 상대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지 못함을 근거로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는 오류이다 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저한테 굉장히 석학이 과학적인 분야의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석학이 와가지고 과학 분야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펼쳤어요. 그리고 이 논리가 맞는지 아닌지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입증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럼 너가 입증 못했으니까 내 주장 맞아 라고 하는 방식이 바로 무지의 오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요, 최근에 기출된 내용에서 거의 살펴볼 수는 없긴 했었거든요. 하지만 이 부분들로 우리가 논리적인 글을 읽어나갈 때 오류가 있는지 타당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판별할 수 있는 지점에 활용할 수 있겠구나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오늘 좀 기억했으면 좋겠는 포인트들을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쭈루룩 확인했을 때 여러분들 언어적, 비언어적, 반언어적 표현이 무엇인지 정도는 개념에 대한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소통의 전략으로 여러분은 어떻게 소통하면 좋을 것 같아 라는 게 쭈루룩 나와 있긴 했지만 이 부분들도 이 기출되는 양상에 크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다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화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대화의 양상을 띄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대화의 원리를 우리가 기억할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나와 있는 게 협력의 원리였거든요. 협력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우선 양적으로 필요한 정보만 주어야 하더라. 또 질적으로 진실만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전달해야 하더라. 또 관련되어 있는 주제와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만 해야 하더라. 또 명확한 사실을 전달해야 하더라 라고 한 점. 명확한 태도로 전달을 해야 해 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공손성의 원리와 관련하여서는 우선 칭찬을 할 땐 상대를 칭찬하는 거 최대화. 이런 거 칭찬의 경륜. 나를 칭찬하는 것에 대해선 조금 사양해보자. 이런 걸 바로 겸양의 경륜. 그리고 남한테 부담되는 건 최소화해보자. 요령의 경륜. 하지만 나에게 부담은 최대한으로 지우자. 관용의 경륜. 그리고 상대의 이야기에 일치하는 부분을 높이자. 이런 동의의 경륜이었죠.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주고받는 순서 교대의 원리가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주고받는 과정에 나만 너무 대화를 주도적으로 이어나가지 않나 라고 하는 거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주고받아보자 라고 한 지점들을요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봤을 때 최근 기출에는 이 용어 자체에 대해 이해했는지 개념적으로 풀이해서 맞나요?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는 없었거든요. 다만 내가 조금 더 여유가 있다, 좀 수능과 관련해 좀 더 공부해보고 싶다 라고 한다면 한두 번 눈에 담아두시되, 더 중요한 건 이 수능에서도 말하기 방식을 가지고 물어볼 거예요. 말하기 방식이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래서 말하고 있을 때 인용해서 말하고 있어. 자신의 입장을 강조하기 위해서 어떠한 말을 근거로 삼고 있어. 관용 표현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어. 여기에서 이 사람은 자신의 입장에 대해서 헤아려 달라고 요청하고 있어. 이 사람은 상대의 의견에 대해서 반박하고 있어. 이런 식의 말하기 방식을 이해했는지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요. 또한 대화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가지고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 이것도 대화를 보고 여러분들 반드시 쉽게 가려낼 수 있는 간단한 문제 유형일 겁니다. 뒤에 출제된 문항들 나중에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배운 내용 중에서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좀 구체적으로 질문 남겨주셔야 제가 답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공부한 여러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